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뭐 날씨가 또 요 며칠 좀 풀린 것 같은데 또 오늘은 좀 춥네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만 짧게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옷 좀 벗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의하면서 자꾸 화면에서 사라진다는 지적을 받아서 오늘은 최대한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법은 사실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근데 기출문제라는 게 결국은 조문과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이 정리해놓은 판례들 위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면은 여러분 목표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은 다른 법도 유사합니다만 민법은 다 요건과 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요건과 효과. 이 전제사리지실이죠.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법이 일정한 효과를 준다. 민법에서는 권리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 내지는 이제 법적 효과.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 불가결의 요소라고 한다고 그러죠. 좀 더 어렵게. 의사표시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의사표시대로 효과 나는 것만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우리가 사망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사망. 하나의 사건인데 이제 상속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에요.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제 효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대비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는데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돼요. 이어받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의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의사대로 되지 않아요. 이걸 소위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이거는 법률 규정. 이거는 우리의 의사에 따른 것. 그래서 우리가 사적 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 행위, 그러니까 우리 의사대로 우리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비교 개념으로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준. 의사 법률 행위에 준한다, 유사하다는 거죠. 준법률행위. 이거는 의사표시는 있습니다. 똑같이. 의사표시는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예를 든 게 내용증명이었는데 그걸 최고라고 하죠. 뭐뭐 해달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내용증명. 빨리 돈 갚아라.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끝났으니까 빨리 집 나가라. 그런 의사는 있어요. 의사는 있지만 그대로 법률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의사대로. 돈 갚으라고 해서 변제 효력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만 생깁니다. 의사 표시는 있지만. 이거 꼭 구분해 주시고요. 법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건 효과는 상대적입니다. 큰 요건 효과도 있고요. 또 부분 들어가 다 요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회의가 이게 소위 좀 성립 요건을 하는데 의사표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당사자라는 게 있고 목적. 우리가 의도하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는
예, 급부라고 표현하는 조금 어렵게 급부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의사 표시예요. 예, 이거는 소위 최소한의 건물 지을 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예. 우리가 그때 했듯이 자, 매매라는 예. 자, X 건물을 그리고 법률 용어는 자주 써버리듯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요. 제가 보기에 민법은 반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꾸 친숙해지셔야 돼요. 예. 이런 상태에서 봅시다. 매매가 대표적인 법률 행위죠. 우리 또 시험범위고. 예. 여기 법률 행위를 뜯어보면은 여기 안에는 X 건물을 뭐 예를 들어 10억에 사겠다. 청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채권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예. 청약을 하고 오케이 승낙을 합니다. 이제 의사 합치가 있으면 예, 매매 효과. 매매 효과 뭐였죠? 한쪽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는 예,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 그 반대로 갑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예, 을 입장에서는 또 재산권 이전해달라는 예, 권리가 생기죠. 자, 봅시다. 이 청약, 승낙, 예, 요 하나하나가 의사표시죠. 있죠.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있고. 자, 갑을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근데 당사자도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만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걸 골고루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당사자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목적도 지난번에 했었죠. 이 목적이라는 게 바로 한쪽은 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이고 한쪽은 대금을 받는 거예요. 예, 대금인데 목적도 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예, 제가 선풍기라고 표현을 표현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넘어가고요. 자, 오늘 의사표시를 할 건데 이러한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예, 갖췄죠.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법이 효력을 주려면 예, 일치해야 되고 이제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예, 이제 오늘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예,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요. 예, 오늘 할 겁니다. 이게 뭐 정상적이나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요 사이에 비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거 있고 통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의사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용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기나 속이거나 그 다음에 강박, 예, 해악을 고지한다거나 해서 의사 형성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의사표시. 예, 의사표시. 이게 어떻게 해야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완전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는 굉장히 실제 어렵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수험생으로서 예, 암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러한 요건들 중에 예, 의사표시에 관련된 거, 예,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진의 의사표시. 자, 우리 교재, 우리 예에 따라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증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예, 자주 나옵니다. 시험범위는 아니지만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예, 공짜로.
공짜로 건물을 주겠다. 공짜로. 특수관계겠죠. 우리 얘처럼 뭐 연인관계예요, 연인관계. 마음 환심 사기 위해 가지고 을한테 건물을 주겠다. 건물을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 속마음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겉으로만 주겠다. 그래야지 뭐 결혼해 줄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증여라고 하는데 하겠다 했으면 이게 비진이죠. 자기의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공짜로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취득을 했어요. 우리 그 지난번에 채권과 물건을 구별했는데 그 물건, 그러니까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는 등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등기까지 됐다고 치고 증여계약 플러스 등기가 됐어요. 자, 이랬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론입니다만 그 이익법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법합.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구체적입니다. 법률관계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익법합은 뭐냐면 그 법의 목적 또는 뭐 법을 해석할 때 어떤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법이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맞추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이익법학이에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법학도 목적 법학도 있고 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관념 법학도 있고 개념 위주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로 이 민법을 풀어나면 좀 편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를 보호해 줘야 될지. 원칙적으로 민사에서는 자기가 의사표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은 속마음은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더라도 증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요. 의사표시를 하고 이런 법률 행위를 하고 증여도 똑같습니다. 청약을 하면 이쪽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자, 누구 이익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민법에서는 자기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의사표시 된 대로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효입니다.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증여로서. 공짜로 준 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험 볼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찍어야 될 상황에서 꼭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개념은 아셔야 돼요. 개념 모르면 제가 개념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개념 모르면 찍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외워지실 거예요. 시험 보실 때쯤 되면 외워지실 건데 제가 아까 요건 효과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비진이 의사표시도 똑같아요. 비진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 따로 있고 효과 따로 있습니다. 요건은 실제 의사와 자기 의사가 표시된 게 불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알고 하는 거죠. 스스로 알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기 의사표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효예요. 유효.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이 관계는 유효예요. 유효인데 이 을 여인이 만약에 이 사람 마음이 진짜 공짜로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거나 악이라고 그러죠. 악이. 제가 말씀드렸죠. 악의는 어떤 나쁜 뜻을 가진 그런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이러한 사정만 알면 돼요. 아는 건 악이에요.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이거를 우리 이제 과실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과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용어 정리하면서. 부주의한 거죠. 자기가 둘 간의 관계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 속마음 아는데 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악이 과실이 되죠. 그렇죠. 알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익관계에서. 그래서 이때는 법이 무효로 합니다. 무효.
예, 효력을 안 줍니다. 예, 당사자 간의 관계는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자기 이제 등기가 옮겨왔잖아요. 자기게 된 상태에서 다른 병한테 이걸 넘겨버렸어요. 제3자 이제 수도 없이 나올 건데, 우린 거의 병까지 나옵니다. 이 이후는 그냥 보호받는다고 보면 되시고요. 예, 병. 넘겨버렸어요. 을이. 자기 친구라든지 친척한테. 이럴 때 이 제3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3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무효라 치고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정을 이때도 선이 이러한 사정을 모른 병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이때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효인 거죠. 예. 그대로 유효입니다. 3자와의 관계는 틀려요. 둘 간의 관계는 갑은 원래 자기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원래 책임을 져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래서 유효이고요. 그런데 을이 속마음은 실제로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예. 근데 등기까지 옮겨진 상태, 이 상태에서 병한테 넘어간다. 이때는 병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의 악의로 구분합니다. 예. 병이 몰랐다. 예. 이때 선의는 좋은 뜻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몰랐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그럼 보호를 받습니다. 둘 간의 무효든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등기옮기면 악이다. 알았으면 보호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입증 책임.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 이런 이제 개별 요건 사실들에서 알았다, 몰랐다, 예, 주관적인 요소들 누가 책임지느냐. 실제 이제 민사소송에서 나오는데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다루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학설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렇게 간단한 생각하면 돼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유리한, 예, 정확하게 요건 사실이죠. 전제되는 사실들, 법률.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돼야 돼요. 예. 실제 소송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따져도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승패가 갈립니다. 예, 입증 책임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판례도 나와요. 판결도 나와요. 입증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이익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들, 유리한 요건 사실들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입증 책임.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입증 책임 문제. 예. 소송법의 영역이지만 이거는 문제되기 때문에 시험에 항상 나와요. 입증 책임. 자, 여기서 봅시다. 이걸 무효화시키면은 누구한테 유리하죠? 갑한테 유리하죠. 갑한테. 무효화시키면. 네. 되돌려올 수 있으니까. 줬던 건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내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이 사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갑이 입증 책임을 져요. 너는 알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고 아니면 너 알 수 있었지 않냐 하는 부분을 갑이 입증해야 돼요. 예,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되돌려오는 부분은. 예. 예, 그리고 우리 계속 나오는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써요. 대항하지 못한다. 예, 용어 설명이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 민법에서 대항이라는 표현은 주장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주장할 수 없다. 둘이 비진이도 둘 간에 유효든 무효든 니네 둘 간의 문제를 나한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한테. 제3자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대항입니다. 대항. 뭐 싸우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억에 좀 잘 남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비진 의사표시 이건 어디서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냐면은 근로관계예요. 근로관계.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로관계에서. 고용주라고 하고요. 근로자. 근로자들이 자기 의사에 기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해요. 유효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고용주의 보이지 않는 압박,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경우에 비지인인 경우 많아요. 자기의 진짜 의사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 고용주도 대부분 알거나 알 수 있었죠. 악이나 과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비진의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그 우리 근로기준법상은 해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부당한 해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판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개념 외우는 데만 신경 쓰시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중간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퇴직. 뭐 기업 구조조정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업 양수도 영업을 다른 데 넘기고 할 때 일괄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을 해요. 퇴직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게 자기 진정한 의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게 통상 지금 하는 비진의 진짜 자기의 본의가 아닌 비진의 내지는 또 통정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할 겁니다. 서로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쳐서 일단은 근로관계 종료한 다음에 다시 근로관계를 지속하자. 승계라 그러죠. 그런 구조죠. 실제로 근로관계에서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고요. 두 번째로 자 이제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 이때 통정은 사정을 서로 안다는 거예요. 사정. 어떠한 일의 형편, 어떤 일로 가는 상황을 잘 안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짜고 친다는 거예요. 이제 통상 흔한 게 우리 예를 들기 쉬운 게 갑에 대해서 한 채권을 우리 교재 얼마나 돼 있나요? 한 10억 정도 갑한테 돈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채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 토지가 있거든요. 한 뭐 얼마짜리 할까요? 한 뭐 20억짜리라고 합시다. 한 20억짜리 토지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 돈 내놔. 이 토지라도 뭐 경매에 붙인다든지 팔아서로 내놓으라 하니까 이게 강제 집행 면탈하려고 강제 집행 피하려고 이 을한테 넘깁니다. 매매계약처이라는 거죠. 등기까지 넘기는 거죠. 실제 갑이 을한테 토지를 넘길 의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 짜고 치는 거죠. 너한테 파는 걸로 하자. 네가 사는 걸로 해서 실제 을한테 넘겨버립니다. 이게 강제집행 때 문제가 많이 돼요. 강제집행 때. 실제 형사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런 게 성립될 가능성도 많아요.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 통정, 짜고 치기 때문에 서로 짜고 치기 때문에 믿을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 사람이 팔아 넘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통 부부가 많고요. 부부들. 그다음에 뭐 친인척들. 여기 뭐 아주 믿을 만한
친구들. 근데 이런 거 하면 다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주 친한 친구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서로 짜고 치고, 예. 서로 실제로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걸 서로 잘 알아요. 짜고 쳤기 때문에. 그게 통정한 거거든요. 사정은 서로 잘 안 거죠. 서로 통해서. 자, 이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이랬을 때 효과. 제가 이런 거 추론할 때 그러니까 좀 암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익법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짜고 매매를 했는데 서로 통정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걸 유효할 필요 있을까요? 서로 짜고 쳤는데 법이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사람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무효입니다. 무효. 예, 원칙은 무효입니다. 예, 갑을 간에. 예. 법이 효과를 줄 필요가 없죠. 예. 서로 짜고 쳤는데 을한테 소유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지금부터 입증 책임 문제라는 게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예. 입증 책임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예. 자기가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직접 입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유효라면 갑은 재산을 날리게 되잖아요. 예. 예. 갑이 주장해야 됩니다. 갑이. 예. 갑이 사실은 통정이야. 서로 짜고 서로 알고 매매 계약한 거야. 그래서 무효야. 해서 예, 갑이 주장을 합니다. 예. 예, 무효라는 주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정했다는 사실이죠. 예. 서로 짜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갑을이 서로 짜고 쳤다 그러죠. 예, 실제로는 넘길 의사도 없으면서 했기 때문에 법이 보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고 입증 책임. 아마 수도 없이 반복될 건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갑 입장에서는 을한테 넘겨질 이유가 없잖아요. 효력을 부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정한 거다. 짜고 넘긴 거다 한 거를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판례에 대법원 판례. 제가 판례 그러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네. 판례 보면은 장인이 사위한테 농지를 넘겼어요. 이런 경우도 통정으로 봐요. 특수관계인들이죠. 다. 그 다음에 부부간. 부부간의 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흔치 않죠, 사실은. 흔치 않은데 이런 경우도 대부분 판례가 통정으로 봐요. 이런 특수관계가 있을 때. 뭐 사실은 이게 저한테도, 저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저희 친형님도 이런 비슷한 제안을 받았어요. 이제 사업하시다가 굉장히 크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다가 좀 사업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소송도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신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잘못하면 형사 처벌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형사 처벌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자, 여기서 병은 제3자죠. 제3자. 예. 이 사람은 둘 간에는 통정, 짜고 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몰랐다. 몰랐다. 선의, 그렇죠. 난 몰랐다. 이익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모르는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좀 어렵게 거래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랐는데 둘 간의 관계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보냐. 내가 왜 피해를 보느냐. 3자는 선이기만 하면 선이면 이러한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걸 몰랐다면은 보호받습니다.
이때는 유효입니다. 유효. 예, 효력을 인정을 받아요. 유효입니다. 이 두 사람 사정 때문에 병이 피해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선의 문제 있잖아요. 선의는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하는데 이때도 입증 책임에 문제가 생겨요. 입증 책임 또 똑같이 생깁니다. 예. 이건 누가 입증 책임을 질까요? 예. 이때는 이 사람은 추정이 돼요. 이제 추정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추정. 이 사람은 당연히 몰랐다는 걸로 추정이 돼요. 예. 추정이 되는데 추정이라는 의미는 자주 나올 건데 그 반대 사실이 입증되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주로 말하는데 간주는 입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법률적으로 그 사실대로 인정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는데 추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게 뒤집어져요. 예. 잠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때 입증 책임은 우리 제3자는 병은 선의로 몰랐다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이다, 알았다 하는 거는 이쪽에서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갑이.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아야 무효가 되니까. 되돌릴 수 있잖아요. 예.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은 갑이 집니다. 입증 책임은 어쨌든 본인이 유리한 사실, 법률가상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집니다. 입증 책임. 그래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좀 치우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제3자라는 말을 민법에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보시게 될 텐데 이 제3자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그렇죠? 갑을. 갑을은 안 되죠. 당사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승계인.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상속인. 이 포괄이라는 말은 왜 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이라는 법률 요건이 생기면은 포괄적으로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의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이라고 해요. 이거는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할 수 없어요. 제3자가 아닙니다. 이외의 3자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제3자도 조금 어려운데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당사자 내지는 포괄승계인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제3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호가치가 있어야 돼요. 제3자가. 보호가치가 있으려면 이러한 껍데기, 실제로 이 껍데기는 뭐냐면 둘 간의 통정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권리자로 보이는 거죠. 을이. 권리자 보이는데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형을 보고 이 사람 새롭게 매수를 했잖아요. 별도 또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자기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한 사람이거든요. 모두가 제3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러한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3자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그럼 뭐 나중에 우리 이제 교재에 나중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유는 이유 알면 조금 낫겠죠. 무작정 보호되는 게 아니라 보호 가치가 있는 제3자. 그런 건 보호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아까와 얘와 같습니다. 같은데, 자, 갑과 을이 짜고 건물을 을한테 넘겼어요. 을한테 넘겼는데 이 채권자가 있었거든요. 원래 을한테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 취득했다고
예, X 건물 네 거니까 이 사람이 강제집행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 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압류해 놓고. 이럴 때 이 사람은 나는 선의, 모른다 니네 관계, 모르니까 난 선의의 제3자다. 이거 유효다. 유효니까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예,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 제3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예, 무조건 아닙니다. 예,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겨야 되는데, 자, 이 통정했어요. 통정. 서로 짜고 을로 넘겼어요. 예. 이때 A 채권자가 잘 됐네. 잘 됐네. 너 이거 내가 이거 강제 집행할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통정이고 뭐고 나 몰라. 형식적으로 맞죠. 선의의 제3자일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원래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람이 이 내부에서 이 사람이 이거 무효니까 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그대로 돌아가는 걸 못 막아요. 이 사람은 둘 간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해서 강제집행 못합니다. 이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몰랐더라도 선의를 하더라도 모든 제3자가 아니라 보호할 만한 제3자, 예,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 보호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을이 가진 재산 상태, 예,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이 없던 상태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둘 간의 관계에서 무효인 것까지, 예, 통정해서 짜고 쳐서 무효인 것까지 이 사람이 강제 집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해서 해석합니다. 보호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우연히 굴러들어온 거죠. 이거 나 몰랐으니까 이거 유효야. 감 네가 못 가져가. 을 거야. 나 여기 강제 집행할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새롭게 어떤 법률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새로운 법률적 지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예, 쭉쭉 기계적으로, 예,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좀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굳이 보호할 필요 없는 사람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법이. 예, 이런 사람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채권자 취소권 뭐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텐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A가 채권자거든요. 갑에 대해서 10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좀 거창하게 공동담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빼돌리니까 이런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이 재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X토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채권자 입장에 이거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관계를. 원래 채권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대효예요. 상대효. 이 둘 간의 관계밖에 못 건드려요. 다른 제3자는 못 건드리거든요. 원래 이 관계는 자기가 관여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법이 예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 하고 이제 대유권도 있어요. 채권자 대유권이라는 거.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통정의표시는 이게 좀 관련이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짜고 쳤으니까 무효일 거 아니에요. 무효인데도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효니까 여전히 갑소유잖아요. 갑의 건데 좀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률적 예건데. 근데 우리는 판례는 인정을 해요.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외형을 없애야 돼요. 외형. 혹시라도 모르니까. 보통 등기가 돼 있거든요. 예, 등기라는 게 있고.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효인데 왜 취소하느냐. 어쨌든 결론을 외우세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 관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채권자. 이 채권을 전제해서 요 관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외워놓으세요. 결론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예,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2교시에 이제 착오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